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듣는 대부분 다 학생 같은데 제가 그냥 학생으로 칭할게요. 우리 네, 학생들을 만나서 반갑고, 아, 제가 우리 교양에서 강의했던 내용들을 조금 더 보충을 해가지고, 만든 자료입니다. 이 강의는 크게 말이에요. 이걸 다 들으면은 이제 대기에 대해서 전체 아웃라인을 알 수 있는 건데, 제가 이 다는 커버를 못 할지도 모르겠어요. 첫 번째, 우리가 대기는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느냐. 우리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위로 올라갔을 때 어떻게 되어 있냐.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 오염 물질이라는 건 어떤 거냐. 그리고, 대기 오염의 영향, 또 우리 인체라든지 또 식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동물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 그리고 이제 오늘의 주 내용이 되는 농촌 지역의 대기 오염은 어떠냐. 또 그중에 제가 농촌의 여러 가지 이제 환경들을 조금 더 보충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기 상태에 따라 가지고 요건 조금 간략하게 넘어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대기 역전층이 어떻게 형성되고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대기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어떻게 오염 물질을 줄일 수 있느냐, 이것도 아마 시간이 되면은 내가 좀 충분히 설명을 하겠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조금 넘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의 이 선진국에 어떻게 대기를 개선하고 있느냐, 이제 그런 내용들이에요. 대기의 구조와 조성, 우리가 이제 위로 하늘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맨 먼저 우리가 이 지면에 있으면은 위로 올라가면은 온도가 떨어져요. 우리가 산에 올라가면 온도가 떨어져요. 그것처럼 이제 요게 바로 대류권이에요. 그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대류권이에요. 바로 이 대류권에서 살고 여기에 왜 이 대류권이라 그러느냐? 바로 기상 변화가 있고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온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높이는 적도 같은 데는 이게 이제 지구가 돌고 또 공기가 따뜻하기 때문에 한 16km 정도가 되는 거죠. 되고 극지방은 좀 아래 돼요. 왜냐하면은 지구 자전과 이 온도 영향 때문에. 요것이 이제 이 주 우리가 대기 오염을 다루는 데예요. 그리고 여기서 그 중에서도 1 내지 2km 그래가지고 대기 경계층 여기에 다 사람들이 이제 붙어가지고 숨 쉬고 있죠. 1, 2km. 그래서 여기는 그 하루 동안에 이제 변화가 크게 나고 기상 변화도 있고 그 위는 같은 여 대륙권에도 1, 2km 위에는 자유대기라 해가지고 지표면 변화하고 무관하게 우리 공기 오염은 바로 여기에요. 그 말고 위에 이제 성층권이 있고 그다음에 중간권이 있고 그 이후에 열권이 있는데 이거는 여기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는 뭔가 하면은 바로 이 성층권에 우리 환경에서 알 필요가 있는 거는 바로 오존층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주로 알아야 될 것은 뭐냐? 바로 대륙권의 대기 경계층하고 오존층이 우리 환경의 주 관심사다 정도로 우리가 알고 내가 다 충분하게 설명을 못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공기는 뭐로 되어 있느냐? 뭐 잘 알겠지만은 질소 성분이 거의 78.8%, 이 구성비로 따른 말이죠. 질소가 거의 뭐 78%, 그 다음에 산소가 거의 한 21%를 차지해요. 이게 다 차지를 하고, 그 다음에 아르곤이 한 1% 정도, 0.93%. 그리고 이제 그 지구온난화 문제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산화탄소. 그 위에 이제 이 미량 원소라 해가지고 이런 물질, 헬륨, 네온, 그다음에 저 메탄 가스, 크립톤, 수소 이런 것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공기도 무게가 상당히 나가요. 우리가 지구의 총 그 공기 무게를 얼마나 하면 5.75에서 10의 15성 톤이다. 물이 1.4에 지구에 있는 모든 바다에 있는 모든 물 다 하면은 1.4 곱하기 10의 18성 톤. 한 500분의 1 정도가 돼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모르는데 공기는 가벼우니까 무게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상당 무게가 있어요. 지구 전체의 물의 한 500분의 1. 이 무게 때문에 비행기가 지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보통 이 공기 입자는 말이에요. 지상벽에는 여기 한 5km 이내, 5km면 얼마 되지 않죠. 우리 우리 학교에서 만약에 한강까지 가는데도 거의 한 10km가 되는데, 그 다음에 한 40km 이내에 99%. 왜냐하면은 이 중력 때문에 여기 다 이제 모여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제 대략적으로 제가 이제 그 대기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중요한 거는 뭐냐? 바로 우리가 이 대기 오염 물질이. 대기 오염 물질은 가스상이냐, 입자상이냐,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요. 기체냐, 입자는 뭐냐면 고체 아니면 액체를 우리가 입자상이라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저런 것도 뒤에 가면 나오지만은, 우리 담배 연기 같은 거는, 대부분 사람들은 가스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입자상이에요. 입자예요. 뒤에는 다시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그거 주로 뭐가 되느냐? 연소했을 때, 뭘 태웠을 때 나오고, 다른 물질하고 합성해서도 나오고, 또 다른 물질하고 분해해서도 나오고, 단지 이제 입자상 같은 거는 깨져가지고, 어디에 있다가 이적이란 말은 뭔가 하면은 땅에 있던 것이 바람에 의해서, 위로 올라오는 이런 문제죠. 그래서 주로 크게 우리가 입자상과 가스상으로 나누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냐? 바로 저거예요. 바로 이거죠. 이게 이제 입자상이고 이게 가스상 물질들이에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 1차 대기오염 물질, 2차 대기오염 물질. 많은 사람들은 이게 이제 혼동되는 사람이 있는데 뭐냐면은 1차는 직접 나온 것들이에요. 바로 이 땅에서 이렇게 올라온 거죠. 직접 대기오염원에서 직접 자동차라든지 공장이라든지 화산이라든지 직접 나온 것이 뭔가 1차 대기오염 물질. 이게 프라이머리 에어 폴루탄트라 해요. 근데 2차는 뭐냐? 이 올라 나온 것이 대기에서 반응을 해가 만들어지는 거지.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뒤에 가면 나오지만은 광화학 스모그. 우리 그 서울에 광화학 스모그가 생기고 보면 다 그게 뭔가 하면 2차 대기오염. 원래 사람이 버리지 않고 지면에서 나오지 않았는데 위에서 공기 중에서 화학 반응을 해가지고 생긴 걸 우리가 2차 반응이다 그런다. 그 다음에 이 자연 발생이냐 인공 발생이냐. 자연이 원래 이렇게 대기오염 물질이 나오죠. 화산 같은 거라든지 또 먼지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거지. 그래서 꽃가루 같은 게 다 자연 발생을. 인공은 뭐냐? 사람이 이제 그 자동차라든지 공장 같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그 다음에 이제 탄화수소 같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염원을 우리가 크게 말이에요. 자연에서 나오는 거냐, 또 인공에서 나오는 거냐 하는데 자연에서 나오는 것들은 바로 이 황사 같은 우리 잘 알고 있는 땅에서 먼지 같은 거 지면에서 나오는 거죠. 또 하나가 뭐냐? 바다에서 나오는 해임입자. 우리가 그래서 바닷가에 가면은 말입니다. 바다에 다니는 해안가에 다니는 차들이 녹이 잘 슬고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바다에서 수면에서 해수면으로부터 거기에 소금 덩어리가 대기로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해임입자예요. 그것도 자연에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천이라든지 호수라든지 습지 같은데 썩으면 메탄가스가 나오고 황화수소도 나오고 또 거기에 이산화탄소 같은 것도 나오고 하죠. 식물도 중요한 대기 오염원이에요. 꽃가루가 나오네. 우리 꽃가루 알러지 같은 것도 있는 사람 있죠. 꽃가루. 그 다음에 그 휘발성 유기화 물질. 이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봄 되면은 멀리서 보이는 그 아지랭이라고 있잖아요. 그게 다 뭐냐? 휘발성 유기화 물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산에 가지고 말입니다. 피톤치드라 가지고 해가지고 산림욕 할 때 나오는 그 피톤치드가 뭐냐? 휘발성 유기화 물질. 그 왜 피톤치드가 나오는가 하면은 그 나무에 여러 가지 곤충들이 붙으면은 나무가 이제 피해를 입기 때문에 나무가 자기 보호를 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피톤치드가 나오는데 그게 피톤치드가 휘발성 유기화 물질이고 그것이 결국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그게 좋다고 이제 산에 가서 산림욕하고 하는 거죠. 메탄가스, 황화수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식물에서 나오는 거죠. 왜 이게 오염 물질로 하는가 하면은 이 휘발성화 유기화 물질이 광학 스모그를 만드는데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이게 2차 대기오염 물질로 만들어지는 역할을 하게 돼요.
또 화산 같은데 뭐 잘 알겠지만 화산은 엄청난 대기오염 물질 나오죠. 먼지, 황산화물, 황화수소, 뭐 메탄가스, 이산화탄소 등. 산불, 산에 불 나면은 말입니다. 이뭐 산에 불 나고 하면은 연기, 그다음에 산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뭐 질소산화물, 재 같은 것들이 이렇게 나온다. 인공에서 이제 그럼 사람에 의해 가지고 나오는 것들, 휴먼 소스라 그러는데 이거는 뭔가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누기도 하고 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기도 하는데 세 가지 어떻게 나오느냐? 나오는 것이 점이냐, 공장 꿀뚝이나 나오는 형태가 지도에 점으로 그릴 수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점오염은 이렇게 하죠. 공장이나 발전소라든지 소각장 다 꿀뚝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선오염은 뭐냐? 지나가면서 마치 선을 그리면서 나오는 자동차라든지 비행기라든지 선박이라든지 철도 같은 게 다 뭐냐? 선오염이에요. 면오염은 뭐냐? 어느 선도 면도 점으로도 선으로도 표현을 못하고 전체에서 대기오염 물질이 먼지가 돼가 나온다. 이런 것들이 바로 면오염, 주택단지, 산업단지.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고정원이냐 이동원이냐 시간적으로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냐 이거지. 선오염은 전부 다가 자동차, 비행기, 선박 이게 다 계속 움직이죠. 이 모바일 소스라 그래가지고 이게 바로 그 이동원이 되고 고정원은 계속 모여 있는 거지. 그 점오염과 면오염은 우리가 고정원이라 그러고 선오염은 자동차, 비행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선오염을 그런다. 주로 어떻게 되는 거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태워서 이렇게 그 자동차에서 연소해가지고 비산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바로 바람에 날린다는 이야기. 비산먼지, 바람에 날리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정발돼 가지고 우리가 페인트를 칠하고 뭐 하면은 거기에 유기화 물질이 정발해 가지고 나오는 이런 것들.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나온다 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바로 이 인공원을 이렇게 고정어이냐, 스테이셔너리 소스냐, 모바일 소스냐 뭐 이렇게 나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질병으로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잘 알아둬야 될 건데, 물질별로 나눌 때 가스상 물질이냐, 입자상 물질이냐, 또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농촌에서 미세먼지, 그다음 입자상 물질이죠. 가스상 물질이냐, 입자상 물질이냐인데, 보통 말이에요. 가스상 물질은 딱 구분해가지고 가스상 물질이냐, 입자상 물질이냐라고 보다는 그 크기에 따라 가지고 이 보통 보면 0.005 마이크로메타 0.005 마이크로메타 이하를 우리가 먹는 가스상 물질이 대부분 고성. 그리고 이쪽에 있는 것들은 다 이제 그 이상 되는 것은 다 입자상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앞에서 내가 이야기했지만은 광학 스모그라든지 담배 연기, 그다음에 금댕 있잖아요. 이 숯이란 말이 상당히 특이한데 우리말로도 숯, 영어로도 숯 비슷한 거죠. 금댕이죠. 바이러스, 대기에 우리 그 바이러스 있잖아. 코로나 바이러스. 옛날에 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입자상 물질이냐, 가스상 물질이냐, 많은 사람들이 뭐 헷갈리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이 입자상 물질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꽃가루, 뭐 각종 이제 이 입자상 물질. 이렇게 나누는데, 여기에 가스상 물질에 포함되는 게 뭐냐? 첫 번째가 바로 일산화탄소예요. 일산화탄소가 아주 맹독성이에요. 독성이 아주 강하고 연탄 가스 때문에 옛날에 많이 사람들이 죽고 했는데 봐 일산화탄소예요. 불용해성은 뭔가 하면은 물에 녹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 연탄 가스 뭐 방지한다고 방에다가 물을 떠놓고 전혀 효과 없는 거죠. 불활성이 무슨 말인가 하면 다른 거 하고 반응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 비협착 다른 데 숲 같은 데 이렇게 흡착도 잘 안 하고 근데 주로 이제 지금도 일산화탄소가 일부 나와요. 왜냐하면은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면은 일산화탄소가 나오죠. 그 일산화탄소가 작은 농도일 때는 머리가 아프고 막 그렇죠. 실내 공기라든지 도시 지역 같은데 일산화탄소가 미량이 있으면 머리가 나쁘고 하는데 이게 너무 심하면은 질식을 하고 하죠. 그 주로 이제 나무가 타고 석탄, 석유 이게 일산화탄소가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우리가 연탄 가스 같은 거. 주로 이제 자동차라든지 소각이라든지 난방, 공장, 발전소 같은데 이게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이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이산화탄소예요.
과거 내가 80년도에 이 대기오염을 배울 때는 이산화탄소는 대기오염 물질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90년대, 2000년대 오면서 뭐 때문에 그러느냐? 지구온난화 문제가 등장하면서 대기오염 물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산화탄소는 주목해야 될 게 뭔가 하면은 독성이 없어요. 근데 이산화탄소가 많은 공기는 상대적으로 산소가 좀 부족하지요. 그래서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거지, 이산화탄소 자체는 아무런 의미 없고, 이거는 하나의 식물이 광합성을 하나 원료로 쓰는 거죠.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과거에는 이것이 대기오염 물질에 포함이 안 됐는데 90년대, 2000년대 오면서 이제 지구온난화 문제 때문에 나온. 이거는 뭐냐? 물에 아주 잘 녹아요. 물에 잘 녹고, 이것도 역시 반응은 안 하지만, 다른 물질하고 반응은 안 하지만, 안 하고 흡착은 안 해, 못 하는 거지. 못 하는지만은 이거하고 다른 게 뭐 독성이 있고 독성이 없고, 용해성이 없고 용해성이 있고, 이런 차이가, 하나 산소가 두 개 붙었냐 하나 붙었냐에 따라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빛을 적외선을 흡수해 가지고 열을 만들어가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주로 어디서 나오느냐? 이것도 태우면. 그럼 동식물이 호흡할 때, 그 다음에 토양에서도 나오고, 그렇죠? 이건 주로 이제 광합성하고 물에 녹는다. 바로 방금 이야기했던 우리가 지구온난화 영향의 큰 그게 뭔가 하면은 물과 이산화탄소하고, 그 다음에 또 뒤에 우리 볼 수 있는 메탄 같은 이런 것들이 이산화탄소가 하나의 그런 역할을 한다. 또 하나 이제 대기오염 물질에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농촌에도 그렇고 도시에도 그렇고 또 하나가 뭐냐? 이 질소산화물이에요. 질소. 질소가 NO2도 있고 NO도 있어가지고 우리가 흔히 이걸 낙서, 요 X로 붙여가지고 2하고 1을 합해가지고 낙서라 그러는데, 이 질소산화물은 뭐냐? 독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물에 잘 녹고 이게 하나의 산성비 원료가 그 원인이 되는 거예요. 또 이 질소산화물 때문에 오존이 만들어져요. 광학 스모그도 생기고. 잘 봐야 될 거예요. 하나는 뭔가 뭐 이 광학 스모그, 오존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질소산화물. 자동차에서 이 질소산화물이 나오니까 자동차로 인해 가지고 광학 스모그가 생기고 오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질소산화물은 어디서 나오느냐? 대부분 다 이게 인위적으로 자동차나 발전소나 난방, 소각로 이런 데서 이게 생기지만은 자연에서도 나와요. 토양 미생물에 의해서. 그리고 또 번개가 칠 때 생겨요. 우리가 번개가 치면은 뭐가 되는가 하면은 대기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N2, 질소가 있고 산소 O2가 있어요. 그게 타는 거죠. 번개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 질소산화물은 말이에요. 공기 중에는 대기 오염 물질이라도 땅에 떨어지면은 비료가, 질소 비료가 돼요. 그 우리 옛날, 지금은 질소 비료를 쓰지만은 옛날 사람들은 뭐냐? 이런 걸 알았다는 거예요. 번개가 많이 치는 해는 이 대기에 있던 N2하고 산소가 결합을 해가지고 이 NO2가 되고 하니까, 이게 번개가 많이 치는 해는 농사가 잘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래가지고 비가 돼가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로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자동차에가 많이 나와요. 자동차에서 나오는 원인이 말이에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은 자동차의 그 피스톤에서 타면서 공기하고 공기에 들어있는 N2하고 공기에 들어있는 O2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NO2가 되죠. 이게 이제 그래서 자동차에 문제가 되는데, 이게 원래 뭔가 뭐 공기 자체에 있던 것이 스스로 이제 압축이 돼가지고 나오는 게, 이게 지금 자동차에서 나오는 대기 오염 물질, 질소산물 대부분 다 이거예요. 연료원은 뭐냐? 우리 휘발유라든지 뭐 디젤유라든지 이런데 질소가 원래 조금 미량 들어있어요. 지금은 다 정제가 되는데 이것이 타가지고 나오는 거지. 뭐 연료에서 중류, 그 다음에 경유 이런 데서 들어있는 질소가 이제 산화가 돼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대기가 이제 이렇게 나오면 말이에요. 이렇게 돼가지고 요래 나왔죠. 나온 것이 뭐가 되느냐? 대기에서 이런 반응을 해요. 이게 바로 광화학 반응이죠. 요게 만들어지면은 강하게 태양에서 나오는 자외선을 만나가지고 O가 떨어지고 NO가 되고, 또 이 떨어진 O는 산소하고 결합해 이래서 오존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이게, 그래서 오존은 2차 대기오염 물질이죠. 절대로 오존을 누가 오존 가스를 버린 게 아니고
공기 중에서 생긴 게 이게 바로 2차 대기오염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 여기에서 만들어진,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O죠. NO. 이거하고 우리 아까 제 탄화수소라 해가지고 공기 중에 있는 여러 가지 지금 뒤에 다시 나옵니다. 탄소하고 이 수소하고가 결합되어 있는 것들. 우리 산에 가면은 피톤치드 이런 것도 다 탄화수소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또 공기 중에 우리 휘발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휘발해가지고 생기는 이런 것들 이게 다 이제 에탄올 뭐 이런 거 다 탄화수소인데 이거하고 결합하고 오존하고 결합하고 또 O2 그래서 여기 보면 휘발성 유기화합 물질 오존 O2 그 다음에 NO 이게 다 만들어야 뭐가 되느냐 광학 스모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여름에 특히 태양빛이 강하게 내리쬐을 때 가보면은 이 광학 스모그가 나오는데 이 광학 스모그를 원래 그 영어로 가지고는 퍼록시 아세틸 나이트레이트 질산 과산화 아세틸이라 부르는 거지. 이게 바로 이제 이건데 이게 맹독성이에요. 그리고 요걸 잘 기억해요. 요거는 뭐냐? 가스상 물질이 아니에요. 입자상 물질이에요. 광학 스모그의 그 스모그가 자욱할 때 그 자욱한 그 스모그는 입자상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기에 반응도 한다. 그리고 이것이 뭔가 하면은 강우 현상에 의해 가지고 이게 나중에 이게 O2, NO2 이런 것들이 물하고 만나면은 산성비가 되고 물 속에 들어가면 뭐가 되느냐? 질소 성분, 비료 성분이 돼가 이게 부영양화도 되고 말이에요. 그리고 N2O라는 물질이 있어요. N2O. 요거는 아산화질소라 그러는 거예요. 앞에 있는 N2, NO2하고 NO하고는 다르죠. 요거는 뭐냐? 비료에 미량씩 들어있어가 이게 이제 온실가스예요. 온실가스 역할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우리가 지구온난화 이야기할 때 나오는 그런 것들. 그 아까 방금 봤죠. 바로 이게 비료가 이게 산성비, acidification. 산성비가 왜 나오느냐? 바로 이 질소산화물하고 뒤에 얘기할 바로 이 황산화물에서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이 있고 이제 황산화물이 있는데 질소산화물은 주로 어디냐? 선진국에서 많은 대기오염 물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형 대기오염 물질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은 자동차에서 많이 나오니까. 황산화물은 뭐냐? 자동차에서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은 지금은 자동차에서 다 이제 제거를 해요. 제거를 하는데 뭐에서 나오느냐? 석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과거 이제 런던 스모그 사건 학생들 아마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런던 스모그 사건에 왜 나왔냐? 석탄으로 가지고 난방을 하다 보면 영국에 이렇게 하루 일주일 만에 4,000명이 죽었는 이런 사건이 바로 이 황산화물 때문에 독성이 있고 물에 잘 녹고 이게 하나의 산성비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 그리고 주로 이제 석탄, 석유가 타고 또 일부 섭지 같은 데서도 이 황산화물이 나와요. 화산 같은 데서 이제 많이 나온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 총 6가지인데 다섯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 바로 오존이에요. 오존은 앞에서 잠시 나왔죠. 뭐냐? 독성은 강한데 이게 뒤에 가면 우리 폐에 들어가면은 암을 일으키는 그런 독성 물질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 2차 대기오염 물질이에요. 바로 세컨더리. 아무도 오존을 버리지 않았지만은 뭐예요? 질소산화물 때문에 생기는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 highly reactive. 높은 활성이라는 뭔가 하면은 우리 폐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이게 그게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오존이.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암을 일으키고 하는. 그 다음에 이게 또 광학 스모그에 참여하는 거죠. 앞에서 우리 잠시 그 식을 봤죠. 보면은 광학 스모그를 유발하고 빛에 의해서 가장 민감하게 빛에 의해 바로 우리가 하루 동안에 말이에요. 오존이 언제 생기느냐? 오후에 주로 생겨요. 밤에는 안 거의 없지요. 밤에는 남아있던 것밖에 없고 이때 왜 생기느냐? 햇빛이 있어요. 햇빛이 있고 질소산화물이 나오니까 이거에 의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바로. 그 다음에 이것이 이 일주변화, 하루 동안에 다이어널 베리에이션, 하루 동안에 오후에 주로 많이 생기는 거예요. 오후에 이 오존이 많이 생기고 계절적으로 주로 뭐느냐? 태양빛이 강렬한 여름에 5월에서 9월, 우리나라는 6월 달에 가장 오존이 많다고 하죠. 이때 거의 대부분이고 겨울이라든지 이럴 때는 거의 뭐 태양빛이 약해가 잘 안 생기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는 no anthropogenic source. 이건 인간이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anthropogenic, 인간의 인공은 인간도 버리지 않았고 no. 자연도 no예요. 어떻게 되느냐? 반응을 해가지고 생겼다. 바로 이 생기는 반응 앞에서 우리 봤던 거지. 그리고 여기에 오존이 또 메탄하고 결합하면은 포말데하이드라고 생기는데 이거 역시도 이제 우리한테는 안 좋죠. 이런 물질도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또 학생들이 잘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이거예요. 오존이 말이에요. 방금 여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지면에 생기면은 배도 오존이에요. 근데 성층권 앞에 내가 이야기했죠. 그 성층권에 있으면 좋은 오존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층권에는 오존층에는 오존이 있어야 하고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UV가 짜리 내려와요. 자외선이 강한 자외선이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는 있어야 되고 여기는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굿 오존과 배드 오존의 그런 차이다. 여섯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가스상 물질에 뭐가 있느냐? 바로 이 탄화수소예요. 탄화수소는 말 그대로 뭔가 하면은 수소하고 탄소, 여기는 탄소가 만들어지는 건데, 바로 여기에 이제 메탄계냐, 바로 메탄가스죠. 메탄가스는 뭐냐? 여기 보면 온실 효과가 있죠. 그 아까 전에 물과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 이게 온실 효과이고. 그리고 이것도 메탄가스도 생물체의 독성을 가지고 있고, 분자당, 한 분자당의 그 온실 효과를 말하면은 이산화탄소보다도 24배나 많다. 근데 왜 이산화탄소가 중요한가 하면은 메탄은 별로 없어요. 지구에 전체 공기 중에 많지 않으니까 이게 단위 분자당 온실 효과는 24배지만 프레온 가스는 뭐예요? 12,000배예요. 그렇지만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피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주로 발생원은 주로 이제 습지, 논, 식물, 광산 같은 데도 유기물이 썩으면은 혐기성 소화라는 게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썩으면은 메탄이 나오는 거예요. 비메탄은 뭔가 하면은 이거는 CH4인데 이 경우는 뭐냐? C가 하나 이상 있는 두 개 이상 있는 거죠. C2가 있고 하는 거죠. 이 비메탄계도 뭔가 하면 다른 물질하고 아주 잘 반응하고 불포화 탄화수소라 해가지고 이 탄화수소가 다른 물질하고 잘 반응하고 메탄 같은 경우는 C가 말이에요. C가 학생들 아마 화학에서 그걸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손잡이가 4개 있으면 그 손잡이 4개가 다 수소를 하나 잡고 있죠. 그 불포화는 뭔가 하면은 손잡이가 4개 있지만은 그 4개가 다 다른 물질을 못 잡고 있을 때 그걸 우리가 불포화 탄화수소라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있으면 뭐냐? 다른 것들하고 반응을 해요. 그리고 또 뭐냐? 이 비메탄계의 탄화수소는 광화학 스모그에 아까 봤죠? 이 광학 요거죠. 광학 스모그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말이에요. 비메탄계도 탄소가 하나에서 4개 정도는 기체 상태이지만은 탄소가 4개에서 12개 되면은 액체 상태가 되고 12개 이상 되면 고체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탄화수소도 말이에요. 이 탄소가 4개 정도까지는 이게 뭔가 하면은 가스상이라 그러지만은 그 이상이 될 때는 뭐가 되느냐? 바로 이게 입자상 물질이 돼가지고 그 미세먼지 이런 식으로 되는 주로 이제 화석 연료가 타다든지 우리 그 석탄 석유가 탄다든지 이럴 때 석유 정제 과정에서 또 우리 유기용매 페인트 같은 거 칠하고 증발되면은 또 소각로에서 또 식물에서 나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로 이게 흔히 우리가 비메탄계를 또 다른 말로 휘발성 유기화학 물질, 그 휘발성 유기화학 물질하고 이 질소산화물이 결합하고 해가지고 바로 앞에 이게죠. 광화학 스모그. 광화학 스모그는 앞에 내가 다시 이야기했지만은 이거는 하나의 입자상 물질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입자상 물질로 들어가기 전에 말이에요. 이 바로 입자상 물질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광화학 스모그인데 광화학 스모그가 언제 처음 우리가 인간이 알게 됐는가 하면은 바로 LA에서 스모그 때문에 아마 학생들을 잘 알지만은 헐리우드는 아주 영화 산업의 본고장이죠. 이 헐리우드가 뭐냐면은 그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하나의 지역이에요. 우리나라 같으면 이거예요. 서울 같으면 영등포 뭐 이런 말이에요. 이 헐리우드라는 지역에 영화 산업이 왜 여기에 영화 산업을 잘 했는가 하면은 1900년대 초에
영화라는 건 원래 누가 만들었는가 하면은 프랑스에서 만들었어요. 르메르 형제라 해가지고 영화를 처음 만들었는데, 그래서 지금도 아마 학생들 깐느 영화제를 프랑스에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걔들이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미국에 처음 돌아가지고 1900년대 초에 뉴욕, 뉴저지 모든 문화의 중심이 미국에서도 유럽 문화가 어디 돌아왔느냐면 뉴욕에 돌아왔어요. 근데 뉴욕에서 영화를 찍으니까 영화가 그 당시에 조명 기술, 그 당시에 촬영 기술로서는 잘 안 찍히는 거죠. 근데 LA에 와서 영화를 찍으면 잘 찍힌 거지. 왜냐하면 강렬한 태양빛이. 그래서 영화 산업이 지금 헐리우드에 발달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강렬한 태양빛이 있고 그 도시가 만들어지고 자동차가 자꾸 생기니까 이때 뭐가 되느냐? 광학 스모그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1943년도에 그전부터 있었죠. 있었는데 이제 기록이 남았는 거죠. 이게 최초의 LA에서 광학 스모그 사진이에요. 여름에 자꾸 이렇게 황갈색 스모그가 호흡도 곤란하고 뭐 안구 통증, 눈물도 나고 그래서 그 당시에 뭐예요? 여기 보면은 뭐 광학 스모그 때문에 못 살겠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했는데 처음에는 이걸 잘 몰랐어요. 왜 이게 생기는지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미국의 칼텍 교수였는데 에리 하겐 스미츠라는 이 사람이 1951년도에 이게 광학 스모그가 왜 생기느냐? 자동차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하고 그때 휘발유에서 증발했던 휘발성 유기화학 물질 이런 것들이 만들어 생겼다. 근데 재밌는 사진은 뭔가 하면은 이 사람이 이걸 이렇게 규명하고 대기오염을 규명하는데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담배에 대한 위험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걸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앞에 우리 대기오염 그 가스상 물질을 봤어요. 가스상 물질을 봤고 이제 뒤에 우리 입자상 물질. 입자상 물질은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가스상은 기체를 말하는데 입자상은 뭐냐? 고체나 액체를 말해요. 요걸 다른 말로 에어로졸이라는 말도 써요. 에어로졸이란 뭔가 하면은 공기 중에 있는 고체다. 그 우리 입자상 물질을 에어로졸이라 부르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 분진이라는 말도 써요. 근데 입자상 물질은 눈에 보여요. 주로 비지빌리티, 눈으로 가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가스상 물질은 주로 뭐냐? 냄새로 가지고 알아요. 가스상은 잘 눈에 안 보여요. 요건 이제 요건 눈에 보이는데 주로 이제 토양이라든지 연기, 안개, 광학, 스모그 그리고 앞에 우리 이야기했지만은 뭐 공기 전염병,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가 다 입자상 물질이에요. 주로 뭐냐? 바람에 날린다든지 비산, 불완전 연소, 또 고온에서 화학 반응한다. 고온 화학 반응. 이게 바로 광학 스모그예요. 주로 이제 크기도 뭐 0.005에서 500 마이크로 정도 된다. 근데 이걸 우리가 입자상을 다시 말이에요. 거대 및 미세 입자로 분류를 해요. 주로 뭐냐 하면은 우리 광학 스모그 있지, 요거? 광학 스모그. 요거는 뭐냐? 미세지, 미세 입자예요. 입자상인 수도 미세예요. 우리 바람에 날려가지고 먼지 같은 거는 뭐냐? 바로 이 거대 입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기를 포집을 해가지고 있잖아요. 공기를 이렇게 포집을 해가지고 입자를 다 구분하면은 두 개의 바이모달, 그기네 모드라는 게 뭔가 하면은 하나의 그기네 최빈 값이에요. 학생들 아마 패션 모드라고 요즘 학생 들어봤는지 모르는데 패션 모드라는 게 뭔가 하면 패션이 뭐예요? 의류 아니에요, 의류? 모드가 뭔가 하면은 최빈. 다시 말해가지고 요즘 사람들이 누가 유행으로 가장 많이 입느냐? 옷을 요즘 어떤 옷을 많이 입느냐? 그 바로 패션 모드예요. 모드가 바로 뭔가 하면 최빈 값인데 그 바이모달이 뭔가 하면 바이라는 게 뭔가 하면 두 개를 말해요. 우리 자전거를 바이시클이라 그러는데 뭔가 하면은 바로 사이클이 두 개죠. 그 바이사이클이 다시 말해요. 여기 보면은 요게 이제 두 개 되는데 우리가 공기를 포집을 해가지고 조사를 그 공기에 들어있는 입자를 다 이렇게 다이아메타 실험을 해요. 그런 실험도 해요. 현미경 가지고 공기 포집해 가지고 그 현미경 들여보면서 그 크기를 이제 분류를 하는데 보통 공기를 가지고 포집을 하면은 두 개의 빈값을 가지는 거예요. 두 개의 꼭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이모달 디스트리뷰션 한다. 여기에 작을 때 하나 피크가 있고 큰데 하나 피크가 있어요. 주로 요 작은 데는 뭔가 하면 주로 광학 스모그예요. 요런 커브는 뭔가 하면 광학 스모그가 많은 거고 이거는 양쪽 다 있죠. 다 있는데 요것도 약간 있잖아요. 요런 식으로 하는데 내가 왜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여기 뭔가 하면 미세 입자 뭐냐, 그거예요. 요거는 거대 입자예요. 미세 입자가 많은 공기는 뭐냐? 도시형 공기예요. 거대 입자가 많은 데는 뭐냐? 농촌이에요. 농촌 주로 이제 토양 입자, 먼지 이런 데예요. 이런 식으로 대가 있다. 그럼 주로 이제 입자상 물질은 주로 뭐가 되느냐? 우리 금속 같은 것들. 금속들이 다 입자상이에요. 왜냐하면 분자량이 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유기화학 물질 이런 식으로. 보통 그 탄소 4개 이상으로 되어 있는 유기화학 물질이 다들 뭔가 하면 다이옥신이라든지 폴리아로마틱 하이드로카본, 이게 자동차 연기에서 배출가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다른 여러 가지 이제 화학 물질이 PAH가 많지요. 보면 그 석유 화학 물질에 다 많이 들어있는. 그 말고 유기금속이라 해가지고 이 금속 이온 있죠. 나바하고 수원 같은 이 금속하고 이 탄소 이런 것들이 붙어 있는 유기금속,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그 입자상 물질을 구성하는 화학 성분들은 주로 금속이나 이런 유기화학 물질이나 또 이게 두 개가 결합되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분류를 하는데 그 저걸로 있잖아요. 입자의 크기에 따라 가지고 크게 이제 우리가 세 개로 해요. 옛날에 우리가 배울 때만 하더라도 요것만 배웠어요. 왜냐하면은 PM10, 요즘 알고 있는 그 학생들이 알고 있는 미세먼지, 또 PM2.5 이 초미세먼지 측정 방법이 없었어요. 90년대 와서 이제 미세먼지, 물론 80년대에 실험실에서는 이걸 측정을 하고 했죠. 그러나 전체 이제 이걸 다 해가지고 이 TSP 지금도 측정을 해요. 그 대부분 이 큰 것들은 대부분 다 이게 코튼에서 많이 걸러지는 거죠. 근데 왜 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중요한가 하면은, 이거 잘 들어놔요, 학생들. 왜 미세먼지가 중요한가 하면은, 이게 우리 폐까지 들어가요. 이게 이게 다시 말해가 PM10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입자상, 이게 10마이크로메타 이하 되는 것들. 직경이 10마이크로, 아주 작은 거죠. 요거는 inhalable. 우리의 그 폐까지 들어가는 거죠. 초미세먼지는 뭐냐? 왜 초미세먼지가 중요한가 하면은요. 폐에 들어가가지고 요 2.5 이하 되는 거는 그 중에서 뭐가 되느냐? 혈관을 뚫고 들어가는 레스피라블. 그래서 이것이 인체에 피해를 많이 거죠. 요거는 이제 PM 무엇이 이제 그 어느 정도 되느냐? 우리가 여기 보면은 그 우리 머리털 있잖아요. 머리털에 직경을 자르면은 그 머리털 직경 안에서 요 정도 크기가 돼 보이는 게 미세먼지고 요 정도 크게 돼 보이는 게 이제 초미세먼지예요. 그리고 여기 우리 가슴 모래 같은 것들은 말이에요. 이게 지금 70 마이크로인데 우리 그 머리털을 자르면은 머리털의 직경이 70 마이크로인데 우리 바닷가에 가서 그 모래는 거의 90 마이크로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요 정도밖에 굉장히 작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들어가서 많으냐? 초미세먼지가 굉장히 이게 1급 발암 물질이고 이것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연에 320만, 우리나라만 해도 23만, 이것 때문에 이게 가장 많은, 지금 그 가장 강한 게 뭔가 하면은 바로 이 미세먼지로 인해 가지고 다른 것보다도 이 미세먼지에 의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피해를 입는데, 왜 이 미세먼지가 이게 피해를 많이 입는 거 하면은 뒤에 내가 보여주겠지만은 그 미세먼지 그 표면에 유해 물질이 많이 붙어요. 그 뒤에 한번 다시 이야기할게요. 이런 다른 일산화탄소라든지 이런 거 이산화황 이것보다도 미세먼지에 의해 가지고 훨씬 더 사람들이 많이 간다. 그리고 이제 입자상 물질의 성분에 따라 가지고 나누기도 해요. 입자 크기에 따라 가지고 분진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를 하기도 하고, 성분이 시멘트가 있느냐, 석탄이냐, 박테리아냐, 바이러스냐, 꽃가루냐, 이런 식으로 나누기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생성에 따라 아까 우리 봤는 게 뭔가 하면은, 프라이머리. 1차, 이게 미세먼지냐, 2차 미세먼지냐, 이게 프라이머리 에어로졸이냐, 이 직접 배출된 거. 2차는 뭔가 하면 주로 이제 대기에서 반응을 한 거죠. 우리 광학 스모그는 대표적인 색한들이 에어로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생원과 화학 물질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자연에서 먼지로 나온 거하고 먼지보다 더 큰 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거리시라 하고, 안개도 하나의 뭔가 하면 입자상 물질이에요. 안개도 입자상 물질로. 아까 제 입자상 물질이 뭐예요? 고체나 액체라. 안개는 뭔가 하면은 액체로 되는 입자상 물질이다. 자연에서 나오기도 하고 타기도 해가지고 태워가지고 우리 연기, 우리 담배 연기 같은 게 다 뭐냐? 바로 이게 뭔가 하면 입자상 물질이에요. 이 정도의 크기를 갖고 있는 0.01에서 금댕은 우리 왜 그 버스 같은 데 보면 뒤에 시커멓게 나오는 게 있죠. 그게 바로 이제 수치다. 그런 것들. 아까 그 광학 반응, 광학 스모그는 말이에요. 이게 더 작죠. 0.01에서 여기 되는데, 아까 우리 봤던 여러분 그 했던 거죠. 광학 스모그 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만들어지. 광학 반응을 일으키기도 하고, 연소에 의해서 나오기도 하고, 또 이게 수분과 결합해 가지고, 수분, 우리 안개 있죠. 안개도 우리가 종류가 달라요. 안개도 우리가 흔히, 그냥 우리는 통칭 안개라 그러는데, 그것도 입자가 작으냐, 크냐 따라 가지고, 연무냐, 방무냐, 이 방무, 연무가 다 뭔가 하면은, 거기에 그 수분 안에, 수분에 오염물질이 이제 녹아들어 가지고 있는 거지. 있기 때문에, 그 수분 함량이 이 방무가 말이에요. 그게 제일 큰 게 안개고, 입자가. 그 다음에 연무고, 그 다음에 방무예요. 다시 말해 그 말이 그예요. 수분 현량이 미스트에 비해 가지고 이것보다 적고, 그 대신에 뭔가 하면은 우리가 시각적으로, 우리가 안개 끼면은 멀리 안 보이죠.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지금 이런 것들은, 옛날에 이 금속 공장 같은데 아주 그 고로 같은 우리 그 재련소 같은 데서 이럴 때 아주 고온으로 고로를 이렇게 달구고 하면은 거기서부터 금속 산화물이 증발해가지고 제철 재련소 같은데 아주 그 맹독성이고 아연이라든지 납산화물 과거에 이제 이런 건데 요즘은 이런 것들은 공장에서도 철저히 굉장히 위험한 그 금속이 증발해가지고 입자상 대기오염 물질이 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내가 잠시 이야기했는데 입자상 물질을 거대 입자냐 미세 입자냐. 거대 입자는 뭐라 농촌형이에요. 농촌형. 토양 먼지 주로 이제 깨어져 가지고 나오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거 거대 입자는 대부분 다 공기 중에서 무겁기 때문에 발생은 주위에 낙진 떨어진다는 거죠. 떨어지고 그리고 호흡 시 비강에서 여과 우리 코에서 콧구멍에서 코털로 가지고 여과가 다 된다는 거예요. 그 유해성이 이제 비교적 적다. 그런데 한 봐요. 이걸 우리가 이 그림을 학생들이 잘 볼 필요가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어느 정도 크기가 되면은 어디까지 가느냐 봐요. 여기 한 10마이크로 정도 이상 되는 거는 코에 다 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마이크로 이하 되는 거는 우리 기관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 이하 되면은 색한들이 여기 있는 요렇게 기관지라 그러죠. 기관지까지 가고 그 이하 되는 거는 뭐냐? 여기에 이제 혈관으로 캐필라리, 블러드 캐필라리 혈관으로 들어간다. 그 얘기.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코에 의해 가지고 코털에 의해 가지고 얼마나 많이 그 필터가 되느냐 그 효율성 보면은 10마이크로 이상 되면은 코털에 다 걸리는 거죠. 다 걸린다 그러죠. 근데 이제 0.3 되면은 0.3 마이크로 뭐 5.0 뭐 2.0 이래 되면은 일부는 걸리고 거의 한 뭐 60%는 그대로 들어가고 60%는 걸러지는 거지. 걸러지고 요거는 80% 걸러지고 이런 것도 다 이제 그런 실험들을 해놨는 거예요. 그리고 왜 미세먼지가 또 왜 초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가 하면은 말이에요. 요 파티클 입자예요. 이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에 여기에 우리 가스상 물질 있죠. 가스상 물질에 질소산화물이라든지 황산화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요 가스상 물질 여기 붙어요. 붙어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초미세먼지, 미세먼지가 왜 우리 인체에 해로운가 하면은 그 먼지 입자 자체도 해롭지만은 거기에 여러 가지가 붙는 거지요. 가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요 표면적이 넓고 하니까 여기다 붙어가지고 우리 몸까지 들어간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기오염에 어떤 피해를 보느냐 봅시다. 대기오염에 우리가 피해를 보면은 식물은 주로 뭐하냐? 고기공해예요. 식물이 보통 보면은 여기에 위가 태양빛이 있는 쪽 밑에 식물 잎에 잎 아래에 뭔가 하면 기공이 있어요. 기공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산화탄소가 들어가고 산소가 나오고 이때 대기오염 물질이 끼어 들어가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것이 주타격 기관인데 식물은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면은 가시적 영향, 비지블 이펙트가 있고 비가시적 영향이 있어요. 우선 비지블 이펙트, 눈에 보이는 영향을 보면은 말이에요. 식물의 그 잎에서 바로 이게 백화 현상이에요. 백화 현상은 클로로시스라 그러는데 왜냐하면은 식물 잎에 이 대기오염 물질이 많을 때 대기오염 물질 뭐 이런 것들이 있어 들어가가지고 막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왜 이런 백화라는 것이 희게 변했다는 거죠. 왜 희게 변하는가 하면은 여기에 있는 식물의 그 클로로필 A, 클로로필 우리 그 광합성하는 클로로필 있죠. 이것이 파괴가 돼버려요. 이것 말고 조금 더 대기오염 물질이 심할 때 뭐가 되느냐? 흑화 현상이 네크로시스라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조직이 완전히 파괴가 되는 거예요. 클로로필 A가 되는 것보다도 한 단계 높은 이게 바로 흑화 현상. 그 다음에 뭔가 반점 형성, 피그먼트 포메이션, 이 반점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대기오염의 세고 안 세고보다도 그 대기오염 물질이 어떤 대기오염 물질이냐. 주로 이제 볼라타일 오르게닉 그러한 물질인데 그런 물질들이 우리 휘발유에서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이런 게 다 가지고 반점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 눈에 보이죠. 그 눈에 보이는 것이 뭐가 되느냐. 바로 이게 저거예요. 가시적 영향이에요. 내가 이걸 보면 생각나는 게 뭔가 하면은 내가 그 81년도에 유학을 갔는데 유학 가기 전에 바로 전에 내가 그 당시에 내가 그 원장했던 국립환경과학원 그 당시에는 국립환경연구소였어요. 거기서 잠시 내가 인턴을 하다가 갔는데 그 인턴 때 내가 한 게 뭐냐면은 서울에 있는 나무들에 잎을 따가지고 요렇게 생겼느냐 요렇게 생겼느냐 그래가지고 서울의 대기오염을 확인하고 했던 거예요. 그때마다 서울의 대기오염을 측정하는 기계들이 없었어요. 비가시적은 뭐냐? 바로 이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은 그냥 요것만 보면은 차이가 안 보여요. 그런데 이게 공기가 대기오염이 나쁜 지역하고 공기가 좋았던 지역하고 일정한 기간을 두고 보면은 차이가 나죠. 왜냐하면 이거는 광합성을 잘해가지고 많이 자랐다. 이거 광합성을 못해가지고 많이 못 자라는. 그 성장이 둔화된 것. 근데 나중에 비교하면 알지만 요 자체나 뭐 보면 모른다 해가지고 비가시적 서틀 이펙트라.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유전자예요. 그 유전자의 문제가 뭔가 하면 우리 저런 거지요. 도시에서 키워왔던 사과나무의 열매를 빼가지고 씨를 빼가지고 그 다시 심으면은 이게 유전자가 발화가 안 되고 뭐 이런 거지. 그 시드, 씨앗의 문제. 이것도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거지. 영어가 이거 시드 영어까지 수어하고 비슷한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다. 동물은 그럼 뭐가 되느냐? 우리 인체에. 인체가 주가 뭐냐? 학생들 뭐 잘 짐작하겠지만 폐하고 뇌에 직접 올라가. 왜? 직접 여기서 혈관을 타고 올라가는. 순환기, 이 폐와 뇌와 순환기가 대기오염의 주타격 기관인데 급성이 심할 때는 질식 사망하는 거고 만성일 때는 이제 질병 우리가 크로닉이냐 어큐트냐 해가지고 접성 만성이 뭔가 하면 질병이 되느냐 뭐 이래 되는 거예요. 제 몇 가지 우리가 보면은 말이에요. 사이노사이티스라 해가지고 후두염이 있는데 네이저파렌지얼 여기 바로 요게 바로 네이저파렌지얼이에요. 우리 여기 목적지인데요 따끈따끈하지 여기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가스상 물질에 가지고 이 주로 이제 산도가 높다든지 우리 실험실에서 쓰는 여러 가지 화학 물질 이런 것들이 터지면은 사고가 나면은 이어가서 다 공격이 이 가스상 물질이 주로 이제 반응성이 강한 이게 바로 후두염이라는 거예요. 후두염은 일반 대기오염에서는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 사고가 난다든지 공장 같은데 그런 물질을 쓰면은 직업병으로 생긴 뭐 이런 것들이 돼. 그 다음에 뭐냐? 기관지염, 브론카이티스라고 해요. 기관지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기관지 상부에 이제 가래가 생기고 가래라는 게 뭔가 하면은
이게 원래 가래에 그게 뭔가 하면은 대기 오염 물질이 들어오면 말이에요. 그 대기 오염 물질을 모아가지고 내보내는 하나의 우리 인간의 적응 기작이에요. 그래, 뭐, 공기 나쁜 데 가면 자꾸 가래를 뱉는 이유가 뭔가 하면 공기 나쁜 게 도로 여기 몰려가 나가는 거지. 가래. 이걸 주로 이제 기관지염을 주로 일으키는 게 뭐냐? 이산화황이라고. 황산화물이죠. 바로 런던 스모그 사건의 원인이 됐던 그런 물질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엠프지마라 해가지고 기관지에 내려와가지고 기관지 말단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질소산화물이에요. 우리 자동차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 이게 폐기종의 기관지 말동 가지고 폐포까지 파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것보다도 이것도 물론 아주 유해하지만은 이거는 주로 많이 심하면은 질식을 해가지고 죽고 뭐 하는 거죠. 요게 이제 요까지 돌아가고 기관지 암은 뭔가 하면은 돌아가지고 암이 생기는 거죠. 아까 전에 내가 이야기했죠. 오존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폴리 아로마틱 하이드로카본 PAH 그 석유화학 제품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것들 암 발생. 또 하나가 뭐냐? 폐경화증이라 해가지고 바로 이 성면 같은 것들. 한때 우리가 성면이 별로 문제가 안 되는 줄 알고 많이 서고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이게 폐경화증을 이런 먼지 같은 게 파이브로시스라 해가지고 이게 폐에 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쌓여가지고 막 이런 식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폐가 딱딱해지는 거지. 폐경화라는 게 뭐 폐가 딱딱해져 가지고 사람이 이제 숨을 이렇게 헐떡헐떡 대는 색색되게 쓰이는 뭐 그런 거지. 흔히 이제 우리가 크게 5가지. 그래서 지금 그 공기 나쁜 데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걸 보이는 경우는 지금 최근에는 많이 줄었지만은 여전히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죠. 또 이게 뭔가 하면 식물에도 영향을 주지만은 또 이 동물에도 영향을 주고 또 하나는 뭐냐? 물질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물질에. 바로 이 지금 금속, 건물, 섬유, 페인트, 고무, 가죽, 종이 뭐 이런 데 여기 보면은 바로 이런 것들이 이게 그 대리석 부석하고 하는 부식되고 이 주로 이제 이산화황, 황화수소,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이 산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섬유나 페인트 같은 걸 탈색 우리가 공기 안 좋은데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오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탈색을 하고 제가 조금 스피드를 내가게 학생들 아마 이 내용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읽어보면 알 거예요. 조직이 이제 느슨해지는 거죠. 가죽 같은 것도 공기가 나쁘면은 말이에요. 깨지고 하는 거예요. 시정장애는 뭔가 하면은 바로 이게 이런 것들이 잘 안 보이는 거죠. 이게 지금 뭐 황사가 오고 막 안개가 끼고 여러 가지 정서적인 문제, 교통사고도 많이 생기고 뭐 이런 거죠. 이런 게 심하면은 이제 관광 수입도 떨어지고 하는 거죠. 저런 것들 우리가 중국 같은데 베이징 같은데 관광이 왜 많이 주느냐 하면 공기 안 좋으니까 또 뭐 멕시코 시티라든지 이런 데가 다 그런 내용들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면 이제 우리 오늘 봐야 될 게 뭐냐? 농촌 지역에 아마 이게 잘 나와 있어 내가 했는데 바로 인체, 농촌 지역의 대기 오염의 인체에 주로 이제 뭐 눈, 코, 기관지에 직접적인 거하고 이거 말고도 아까 전에 우리 봤지만은 뇌라든지 심혈관 질환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농촌에서 그런 문제가 되면 농작물에 대한 피해 그리고 이제 이 가축에 대한 피해 있는데 바로 이게 농작물의 피해 같은데 먼지가 심하면은 특히 농촌 지역의 이 미세먼지는 말이에요. 거대 입자가 많기 때문에 이런 피해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런 피해들. 그래서 미세먼지가 이거 피해면 어떻게 되겠어요? 광화하려고 그러면은 빛이 잎에 투과가 되는데 이걸 다 막아가지고 농업 생산성이 떨어지고 아까 우리 봤던 이 기공을 막고 말이에요. 기공을 막고 그다음에 이게 또 뭐냐? 이 비닐하우스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다 이런 피해들을 간다는 다. 주로 이제 발생원들이 농촌 발생원들이 주로 뭐냐? 바로 이 비산먼지들 바람에 날려가지고 말이에요. 날려가지고 이제 주로 하고 또 이 불법 소각들 이걸 시골에서 빨리 아마 내가 볼 때는 해결해야 되는 거죠. 도시의 대부분 이 불법 소각이 불가능하지만은 다 이게 쓰레기 이게 수거를 하고 하는데 여전히 지금 이런 걸 하는데 이 불법 소각을 하게 되면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저기서 우리 소각로 같은 데서 태우면은 말이에요. 우리 소각장에서 태우는 거하고 불법 소각하고는 엄청난 오염 물질이 달라요.
다 여과를 하고 필터를 하고 제거를 하지만은 이 태우면은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오염 물질이 나오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농촌에서 지금 일부 도입되어 있는데 특히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이 비산먼지 같은 거는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는 그런 거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나대지를 안 두도록 하는 그런 방법들을 해요. 농촌에 지금 또 하나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슬레이트 지붕 같은 것들이에요. 슬레이트 지붕 같은 것들이 지금도 여전히 지금 근데 나라에서 이걸 법을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그 성면 제거법이라 해가 법 만들어 가지고 그다음에 성면 피해 그 성면에 관련되는 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환경법에 그 두 가지가 하나는 피해를 위한 거고 하나는 뭔가 하면 제거를 위하는 건데 그 슬레이트 과거에 우리가 이걸 가지고 다 이제 슬레이트를 입혔는데 다 뭐냐 성면이 들어있어요. 아직도 남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옛날에 보면은 그런 사례도 나오고 또 하나가 뭐냐 이게 수막 재배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이 지하수가 생각보다도 이 라돈이 많이 나와요. 왜 라돈이 많이 나는가? 화강암 지역들. 아마 지금도 이 수막 재배하고 온실 농업을 하면서 이 라돈 문제를 별 관심 없이 안 하는 사람들 좀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있어요. 요즘 그 스마트팜 이런 것도 다 뭔가 하면은 사전에 이런 것들을 검사해 가지고 초가 나왔을 때에 그 지하수를 사용하지 말게 해야 되고 아니면 또 라돈은 이게 휘발성이기 때문에 그 지하수를 뽑아가지고 일부 다른 곳에다가 이렇게 휘발시키고 다시 쓸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 그 라돈 같은 것들을 그걸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전히 이게 저게 실내 공기질이 문제가 돼요. 난방 같은 것들. 지금도 그 석유 난로, 그 다음에 목탄이죠, 이게. 나무로 가지고. 이걸 목화난로라 그러는데, 화목난로라 그러는데, 지금 나무로 가지고 톱밥난로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아마 정부에서 이걸 어떻게 지원을 하든지 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그걸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여전히 지금 뭐 오래된 집들 같은 데는 아마 실내 공기질 문제 봐요. 휘발 페인트 같은 데서 포름알데하이드 나오고 아까 이야기했죠 라돈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뭐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연소 문제 때문에 안에 이런 히터들 이게 다 이제 그러고 그 동물들의 어떤 그런 곰팡이 세균 같은 이런 문제들 이게 아마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앞으로 아마 우리나라에서 농촌 지역의 건강을 위해 가지고 다루어야 될 그런 문제. 그 외에 다른 것들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유튜브에 박석순의 환경TV 오늘 내가 강의를 다 못하더라도 학생들한테 여기 이걸 보고 와가지고 이것 말고도 그게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게 뭐 여러 가지 관련되는 실내 공기 문제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학생들 다 이걸 보고 한 번씩 돌아봐요. 보면은 보충은 여기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 대기 상태에 따라 가지고요. 조금 시간이 한 15분 더 남았네요. 대기 상태에 따라 가지고 보면은 보통 대기는 말이에요. 보통 일반적인 데는 위로 올라가면은 따뜻해져 가지고 공기가 가벼워져 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공기가 계속 위로 올라가요. 공기들이 그래서 꿀뚝에 연기가 위로 올라가죠. 그런데 가끔 문제가 뭐냐? 역전층이 생기는 거지. 위에 따뜻한 공기가 생겨가지고 공기가 위로 못 올라가는 게 이게 바로 역전 현상이죠. 보통 일반은 이런데 그렇지 않고 특별한 상태가 되었을 때 역전층이 생기는데 그 역전층이 생기면 뭐가 되느냐? 오염이 심해지는 거죠. 런던 스모그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기 오염 물질 사건이 생기는 게 다 뭐냐? 역전층 때문에. 그게 바로 이제 하나가 뭔가 하면 침강역전. 바로 이게 고기압이 만약에 우리 서울에 고기압이 내려뛴다. 내려누른다. 위로 못 올라가는 거예요. 고기압 중선 부분. 그래서 내일 뭐 아마 옛날에는 그런 일기예보를 좀 했어요. 여기에 고기압이 있고 저기에 저기압이 있고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 서울에 고기압이 있다. 그날은 공기가 안 좋은 날이에요. 이게 바로 침강역전 때문에 그런 거고 복사역전은 뭐냐면은 바로 이게 낮에 여기에 이 태양에 달궈져 있다가 밤에 이렇게 식음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경우이죠. 이러면은 이제 밤 되면은
우리가 아마 학생들 시골 가다 보면은 초저녁에 이럴 때 보면은 공기가 꿀뚝에 연기가 아래로 내려온 경우가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복사역전 이런 경우도 생기는데 이런 경우도 다 뭐냐 대기오염 물질이 심해지는 거예요. 주로 이제 아주 날이 맑고 바람이 있으면은 덜한데 그렇지 않는 날은 이런 게 생긴다는. 지역역전 같은 거는 우리나라에는 크지 분지에 주로 생기는 거지. 미국의 LA 같은데 멕시코 시티 같은 것들이 왜 자꾸 공기가 안 좋냐? 이 지형 자체가 이게 역전층이 생기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바로 지형 역전이라 그러는데 그걸 한번 학생들이 그 검토를 보고 그다음에 또 시간이 내 많지 않아 가지고 빨리 갈게요. 도시화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도시가 되면은 바로 열섬 현상이 생기고 멀리서 오면은 먼지가 자욱하게 이렇게 왜냐하면 바닥에 있는 먼지가 계속 올라가가지고 먼지도움 현상이 생기고 또 이게 저게 있으니까 빌딩 같은 게 있으니까 풍속이 줄어들고 뭐 온도도 변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습도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도시의 공기가 나빠지고 한다는 거지. 그 대신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거는 뭐냐? 도시가 되면은 말이에요. 구름이 많이 생겨요. 오히려 농촌 이런 지역보다도 주변에 과거의 다른 지역보다도 비가 더 많이 오는 거죠. 왜? 비가 만들어지려고 그러면은 구름에 이게 응결핵이 만들어지는데 먼지가 있으면은 이 응결핵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러한 현상이 생긴다. 학생들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시간이. 그럼 공기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빨리 나가야 될 분야죠. 원래 뭔가 하면은 우리 건강하고 공기를 대기오염을 저걸 하기 위해서는 뭐 하느냐? 우리 건강과 생태계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이상적인 기준치가 뭐냐? 그 기준치를 정해놓은 게 세계보건기구의 기구예요.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치는 뭐냐면은 아주 이상적인 거죠. 근데 이상적인 것을 법으로 할 수가 없어요. 왜? 이걸 법으로 해놓으면은 다 어겨야 돼요. 그 이상적인 걸 가지고 달성 가능한 것이 뭐냐 봐가지고 각 나라가 자기들대로 기준을 만들어요. 이게 바로 이제 그래서 크라이테리아하고 스탠다드가 다른 게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나오면은 공장 같은 거는 뭐 이전하고 자동차는 연료를 더 좋은 거 그 뒤에 나오지만 무공해차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하고 그 다음에 그 난방 개선하고 광학 스모그를 줄이고 뭐 재부유 방지하고 그다음 나중에 되면 뭐 하느냐 마스크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오염은 줄이고 광학 반응 억제하고 또 이 재부유 방지는 뭔가 하면 결국은 청소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물 청소하고 하죠. 그런데 그래도 끊임없이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게 뭔가 하면은 끊임없이 이 선진국에서는 공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 미국의 이 대기가 어떻게 변했느냐? 80년대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변했느냐? 공기가 다 좋아졌죠. 한 가지 주목할 거는 뭔가 하면은 미국도 봐요. 90년대부터 PM10을 관리하기 시작한 거지. 그 전에 이게 뭔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는 언제냐? 2000년대부터. 그 전에는 측정 기술이 없어가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대기오염 물질을 어떻게 제거하느냐. 입자상 물질은 사이클론으로 하고 우리 여과 필터 하는 것들 이런 저 필터 해가지고 여과하는 거. 그 다음에 전기로 가지고 공장에서 쓰는 건데 집진을 하는 것들. 물을 뿌려가지고 이 습식 세정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가스상 물질은 어떻게 하느냐. 태우는 거죠. 가스상 물질은 태워가지고 촉매로 해가지고 태우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 태우고 또 하나 뭐냐 물에 흡수하는 거죠. 이 흡수하는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하는 거죠. 자동차는 어떻게 하느냐 자동차도 보면 자동차는 이게 원래 나오는 데가 말이에요. 대기오염 물질이 나오는 게 여기 보면은 컨버스전 가스 우리 요 지금 나오는 거죠. 배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앞에 여기 크랭크 케이스 여기서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에 우리 자동차의 그 기름 넣는 탱크에서 나오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동차에 우리가 한 가지 말만 좀 좋을 게 뭔가 하면은 자동차에 나오는 석유도 말이에요. 완전 연소를 시키면은 이산화탄소, 질소, 물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게 불완전 연소가 되니까 이것이 이제 대기오염 물질이 나오는데 이것이 뭔가 하면은 바로 공기를 너무 많이 집어넣어 주면은 이게 공기 중에 있는 질소가 타가지고 낙서가 생기고 공기가 부족하면은 불완전 연소가 돼가지고 일산화탄소나 탄화수소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뭐 하냐? 공기는 우리가 자동차에 그
연소를 할 때 이론 공연비라 해가지고 14.5, 다시 말하면 연료 1의 공기 14.5를 하면은 요게 이상적인데, 이게 이상적인 게 달성이 어렵다는 거죠. 자동차가 우리가 갈 때 오랜만에 갔다 악셀레터를 밟으면은 그 악셀레터를 밟을 때 동시에 공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하는데, 요걸 최근에 아주 잘 조절을 해가지고 한 게 뭐냐. 그래서 자동차마다 뭐가 들었는가 하면 컴퓨터가 달려 있어요. 자동차만 옛날에는 카뷰레이터를 썼는데 컴퓨터를 달려가지고 우리가 악셀레터를 밟으면 그 즉시 공기가 들어가도록 하는 이런 조절들을 하고, 또 디젤에서는 또 디젤대로 저걸 가는 거죠. 봅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자동차의 아주 획기적인 게 뭐냐? 70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한국환경정책연구원이라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라는 국가 출연연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이고요. 여기서 이제 미세먼지와 관련된 정책 연구, 기타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글쎄요, 아까 전에 잠깐 들어와서 봤는데 여러 가지 되게 기초적인 이제 강의를 많이 들으신 것 같아서 저는 조금 가능하면 다른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네네, 들립니다. 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여러분들 뭐 농촌 지역, 미세먼지 되게 굉장히 좋은 뜻으로 이제 강의도 들으시고 뭔가 실천적인 일을 하시려고 이제 강의를 들으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엮여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약간 지구 차원의 이해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큰 틀에서도 좀 볼 필요가 있거든요. 거기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게 이제 높은 대기층에서 이제 사진을 찍은 건데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경계에 푸르스름한 게 이게 대기잖아요. 이게 이제 대기인데 사실 이제 어떤 행성에 따라서는 이제 대기를 많이 갖고 있는 행성도 있고 달같이 대기가 전혀 없는 그런 이제 행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천체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어떤 대기를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미세먼지다, 이제 기후변화다라고 하지만 굉장히 좀 원천적으로 이제 행성의 차원에서 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우리 지구의 지금 모습도 이제 지구가 이제 40억 년이 됐네 이렇게 여러 가지 가설이 있지만 지구의 모습도 이제 진화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고고지지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구 연대기학 이런 데서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지구가 왜 이렇게 지금 대기의 모습을 갖춰졌는지 좀 이해할 필요도 있습니다. 원래 지구도 지금 가장 정설은 이제 금성이라든지 화성과 유사하게 이제 초창기에는 이제 이산화탄소가 주로 이제 구성되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또 이제 가스상 위성들을 보면 수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1차적인 원소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구도 비슷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은 이제 지구가 첫 번째 차이점이 이제 물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물이 생기면서 이제 이산화탄소가 상당 부분 물에 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칼슘 카보네이트라는 그런 형태로 이제 상당 부분의 이산화탄소가 물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고체화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물이 생기면 우리가 뭐를 예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화성에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물이 이제 의미하는 것이 생명이죠. 그래서 생명의 출현을 우리가 정확하게 가늠할 수는 없지만 박테리아도 어떤 생명에 준하는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박테리아 같은 그런 물질들이 생겼을 때 이런 물질들이 질소를 고정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박테리아 유기물질이 진화해서 박테리아가 생겼을 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질소로 상당 부분 지구가 채워진 것도 상당히 다른 행성과는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생명이 자리 잡기에 유리한 조건이 되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오존에 대한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이러면서 산소가
이제 출현하는 것이 가장 이제 지구의 어떤 아주 특이한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소를 이제 식물이 생성하면서부터 이제 육상 생물들, 이제 동물들, 해상 동물들이 다 생기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른 행성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현상이고, 지금 이제 지구가 워낙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이제 나사라든지 그런 기관에서 제2의 이제 행성을 찾고 있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찾기에 그렇게 쉽지는 않다, 확률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되게 특이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지금 폭염 때문에 여러분들 매일 뉴스마다 지금 뭐 폭염, 그 다음에 뭐 재난, 이런 부분들 많이 뉴스로 매일같이 접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매년 이러지 않았거든요. 여러분들 뭐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이게 매년 지금 재난이 반복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게 이제 궁극적인 원인을 따지자면 여러분들 IPCC라고 아시죠? 그 기후변화에 대한 그 정부 간 패널, 거기에서 보면 이 모든 게 이 CO2 때문에 벌어진 겁니다. 옛날에는 뭐 CO2가 너무 많아서 생명이 못 살았다면 지금은 너무 이제 많이 적어졌습니다. 전체 지구 대기 구성 물질의 0.04%를 차지하는데, 얘가 이제 살짝 이제 우리가 화석연료를 쓰면서 CO2가 살짝 올라가는데, 이게 이제 워낙 빠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작은 이 차이라도 지구가 이제 생명이 살기에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얼만큼 지구의 그 화학적 대기의 평형이라는 것이 얼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엄청난 시간 동안에 서서히 변한 것인데, 인간의 이 활동 때문에 우리가 얼마만큼 빠른 시간에 작은 변화가 지구의 충격이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화학적 평형이 지금 아주 작게 변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모든 변화를 지금 가속화시키고 있다. 그 가속화의 주인공은 뭐 아시겠지만 인간의 활동입니다. 여러 가지 지금 지표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데요. 뭐 파퓰레이션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인간이 이제 초래한 그런 이제 지표들이 대부분 다 우리 2차 대전이 끝난 다음부터 그 우리가 원유를 이제 본격적으로 에너지원으로 쓰면서부터 모든 것이 초래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새우 같은 것도 옛날에는 일반 사람들이 먹기 어려운 음식이었어요. 근데 새우 같은 것도 우리가 양식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에너지를 쓰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이런 것들 모든 이제 상황들이 이제 인간으로 인해서 인간의 파퓰레이션과 비슷하게 경제 성장과 맞물려서 이제 엄청난 소비, 그 다음에 경제 패러다임이 자리 잡으면서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미세먼지도 기후변화 차원에서 같이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기후변화에 대한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원래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원래 지구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빙하기와 간빙기 순환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추울 때는 빙하기, 그 다음에 더울 때는 간빙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제 한 10만 년 이내로 주기를 갖고 이렇게 지구가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굉장히 그 짧은 시간 내에 지금 뭐 거의 100년도 안 됐죠. 100년도 안 된 시간에 이런 그 지구의 에너지 상태가 굉장히 급격하게 바뀌면서, 아마도 이게 지금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유명한 과학 그 논문에서 이제 인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가 아무래도 이 평형 상태를 곧 벗어날 것이다, 이런 그 경고가 이제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될 세상은 기존에 수만 년 동안 보지 못했던 스테이터스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연구들이 사실은 이제 시발점이 된 것이 1990년대부터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처음 리우회의에서 유엔에서 우리 이제는 지속 가능한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가 이룩한 모든 그 경제적인 번영이라든지 그런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이런 경고가 처음 채택이 된 것이 92년의 리우 유엔 회의였고, 그 이후에
이 기후변화에 대한 본격적인 이제 관심과 연구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지구 시스템 자체를 아예 모사를 하는 겁니다. 수학적으로. 모델링이라고 하는데요. 지구 시스템 자체를 시뮬레이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구가 과연 어떤 상태이고 그 상태를 유지하는 그 원인은 뭔지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기 시작했고요. 지구 시스템은 이렇게 간단한 이제 굉장히 좀 커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계산 연산 단위로 다 쪼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 지구가 갖고 있는 모든 모습들을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후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이제 연구하는 그런 학문들이 발전을 했죠. 그래서 지금 이런 과학적인 연구를 종합한다면은 우리가 산업화, 이제 본격적으로 에너지를 석유 에너지, 이제 원유를 썼던 그 시대 이전을 우리가 비교했을 때 지구 평균 온도가 1.5도가 넘어서면 아마도 그 다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 상태로 돌아가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것에 이제 과학자들의 의견 일치가 있었고, 그런 것들이 채택이 된 것이 이제 반기문 총장이 유엔의 세큐리티에서 있었던 2015년에 이제 채택이 됐죠. 그래서 이 이후로 이제 국제사회가 얼만큼 나라별로 이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첫 번째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건지 보고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시점에 와 있고, 이제는 그 감축했다는 것을 검증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국가들이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 이제 실천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 탄소 중립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죠? 아마 그런 정도 관심이 있으니까 여기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탄소 중립의 목표가 보통은 2050년으로 지금 다들 얘기를 하고 있고, 중국 같은 이제 후발 주자도 2060까지는 이제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 이렇게 일단은 국제적으로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왜 하필이면 2070년도 있고 80년도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요구를 하고 있느냐? 그거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지금 온실가스에 이제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면 대기 중에 한 100년에서 200년 사이에 머무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굉장히 막대한 양의 이산화탄소를 줄인다 하더라도 이미 배출된 이산화탄소가 계속 대기 중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감안했을 때 우리가 탄소 중립을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달성하지 않으면 아마 지구가 생명체가 살아가기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것이 입증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온실가스의 대기 중 잔류 시간, 이제 영어로는 atmospheric lifetime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모두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나왔다. 그래서 유엔이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국제 평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대량 살상을 하지 말고 우리가 평화로운 이제 세계를 이제 갖추어 나가자라는 그런 시스템으로 시작이 됐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경제적인 논리가 환경을 해치고 결국 기후변화를 초래하면서 굉장히 불확실한, 그러니까 인류가 번영을 한 것으로 여겼는데 이런 것들이 반작용으로 돌아오는 걸 깨달으면서 유엔의 21세기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Sustainable Development라고 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하는 그런 모토를 21세기에 정했습니다. 그래서 21세기는 우리 인류가 추구하는 방향은 지속 가능한 발전입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패러다임이 있지만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우리 경제라든지 사회 질서는 환경이라는 것이 유지가 되고 환경이라는 것이 지속 가능할 때만이 그 나머지 모든 인간이 활동하고 목표로 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런 목표 하에 유엔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전 세계가 다시 냉전으로 가고 있고
다시 어떻게 보면 그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그런 스테이터스로 되돌아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한테는 이번 세기의 위험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런 환경을 지키고 우리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기후변화의 노력은 결국 전쟁이라는 것이 없고 평화로운 그런 시대가 되어야만 또 어떻게 보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의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21세기에 해결하지 않으면 굉장히 감당하기 힘든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미국의 그 기후변화 대사 존 캐리 미국 기후변화 대사가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는 좀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이제 대립하고 있지만 기후변화만큼은 협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중국이 상당히 그 사실상 거절 의사를 밝혔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2050년, 2060년까지 우리가 기후변화에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시간표가 딱 이제 그어져 있는데, 상당히 거기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얼만큼 평화로운 세계가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고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뭐 구글 가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 유엔의 지속 가능한 목표에 따라서 유엔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거기 보면 뭐 빈곤 퇴치라든지 17가지가 명시가 돼 있고요.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도 한국의 그럼 이 중에서 지속 가능한 목표가 무엇인가를 이것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벤치마킹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웰빙이라든지 교육, 성평등, 수질관리, 청정에너지, 그 다음에 뭐 굿 거버넌스, 우리가 어떤 정책을 할 때 얼만큼 공정하고 그 다음에 투명하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모든 조건들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목표로 해야 지속 가능한 그런 지구를, 우리가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사실 미세먼지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환경적인 요인이 전체 그 사망자의 23%를 환경적인 요인이 이제 제공하고 있다라고 WHO가 이제 보고서를 밝힌 바가 있는데요. 이런 것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속 가능한 삶의 일부분이다. 대기 오염이라는 문제도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경제성장 1편이죠. 뭐 모든 화석 에너지를 쓰던, 우리가 에너지를 써서 물건 하나 더 만들어서 더 팔아서 거기에 자본이 축적되면 우리가 경제성장을 한다고 하면서 오늘도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지금 시점에 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는 아까 전에 제가 뭐 잠깐 들었는데 이미 설명을 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입자 크기가 작아질수록 이제 인체에는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1마이크로그램이라는 작은 그 입자가 치명률이 제일 높다, 뭐 이런 가설도 있었는데, 최근에 계속 초미세먼지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아니다, 입자 크기가 뭐 나노 스케일까지 작아져도 결국 폐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침투를 하고 잘 나가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입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세먼지는 입자가 작아질수록 농도가 적을수록 인간에 유리하다라고 지금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부분도 전 강의에서 많이 다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도 있을 텐데 2019년 지난 정부 때에 이제 2월 달에 상당히 이제 우리나라가 최장 기간 동안 미세먼지 고농도 상태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뭐 서울대학교라든지 여러 이제 국가기관에서 이제 치료를 이제 채취를 해서 측정을 해서 분석을 했는데요. 그때 굉장히 기여가 큰 물질 중에 하나가 질산 암모늄이라는 그런 물질이었는데요. 화학식으로 보면 NH4, 암모늄하고 NO3, 이제 질산화물, 이렇게 해서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가 상당히 많았는데, 이 암모늄 계열은 농축산 부분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비료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고기를 먹을 때 다
양돈업자라든지 축산업자들이 그 동물 가축들을 키우거든요. 그 가축들이 배설하는 배설물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그 농축산업에서 생산하는 암모니아, 그다음에 핫폐수 슬러지라든지 공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배출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질산계열은 대부분 다 화석연료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서 결국 이제 미세먼지로 다가오니까 여러분들 쉽게 얘기해서 이것도 다 우리가 저질러 놓은 일들이 우리한테 되돌아온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미세먼지는 역치라는 게 없습니다. 어떤 농도 이하는 안전하고 그 이상은 뭐 위험하다 이런 것이 없습니다. 미세먼지는 무조건 적으면 적고 입자 크기는 적으면 적을수록 유해하다라는 것이 이제 지금까지 계속 밝혀져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현재 연평균 이제 무게로 미세먼지의 그 측정된 미세먼지의 무게 합을 우리가 보거든요, 보통. 그럴 때 우리나라가 현재 연평균 15 마이크로그램 정도가 우리나라의 기준이고요. 그 WHO의 기준은 5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약 3배 정도 높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하는 것은 이제 그 나라의 사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나라가 유지할 수 있는 농도를 또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혀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확률이 0%인데 우리가 환경 기준을 만드는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WHO와는 좀 괴리가 있지만 미국, 일본하고는 좀 유사합니다. 그래서 좀 정부가 이제 여기에 달성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미국도 원래는 15 마이크로그램이었는데 미국이 자체적으로 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미국의 환경청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곳입니다. 뭐 앞서 강의에서도 좀 일부 말씀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런 미국에서 다시 한번 그 유해성 조사를 했더니 이 15 갖고는 안 되고 우리가 좀 더 미세먼지를 개선해야 된다 해서 미국은 2021년 코로나 때 12라는 또 조금 더 공격적인 목표로 이제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미세먼지 수준이 뭐 굉장히 세계 최악이다 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요. 연평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미세먼지는 입자가 얼만큼 노출이 돼서 우리 기관지, 우리 그 심혈관계에 얼만큼 작용하느냐가 문제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효과가 중요해서요. 연평균 농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겨울철이나 이때는 굉장히 미세먼지가 가끔 안 좋지만 여름철은 굉장히 수분에 많이 노출돼 있잖아요. 오늘도 굉장히 무덥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미세먼지 입자가 많이 물에 용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름과 겨울에 농도 차이가 극심합니다. 그래서 연평균으로 보면은 한 세계 상위 30% 정도 되고요.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좀 계속 주의를 하는 것은 OECD 국가 중에서는 거의 꼴찌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여기에 대한 그 연간 조기 사망자 수라는 것은 그것 때문에 죽었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미세먼지가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비교적 깨끗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때라는 가정하에 미세먼지와 관련돼서 사망자가 늘어날 수 있는 통계적인 이론적인 수치입니다. 그래서 무슨 사건 사고로 사람이 직접 죽어서 그것을 카운트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입원이라든지 사망자 수를 봤을 때 이것 때문에 이것이 없었을 때보다 우리가 더 얻게 되는 사망자 수의 추정값입니다. 그래서 연간 한 15,000명 정도가 사망하지 않겠느냐라고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연구를 통해서 좀 의견이 좁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세먼지가 우리나라가 개선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미세먼지가 같은 농도를 유지를 한다고 쳐도 노출되는 사람들의 인구가 고령화가 됐을 때 피해는 당연히 증가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초고령 사회로 직접 아주 빠르게 이동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미세먼지의 정책의 목표는 뭡니까? 피해자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죠. 근데 우리가 농도를 잘 유지하고 있지만 노령화로 인해서 조기 사망자 숫자가 늘어난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그때는 더 공격적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낮춰야 되는 그런 숙제를 안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굉장히 복합적인 것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만큼 계절적으로 극심한지를 제가 옛날에 한번 사진을 찍은 게 있는데요. 이제 구파발에서 이제 비교적 깨끗한 강원도 쪽에서 바람이 불었을 때랑 이제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공업 지역에 영향을 받는 사례랑 비교를 했는데 산이 하나 그냥 날아갔죠. 앞에 한 2km 앞에 있는 산이 안 보이게 될 정도로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많이는 줄었습니다만 10년 정도 지났죠. 지금 이 사진은. 하지만 이제 이때는 이제 겨울이었고요. 여름은 사실은 미국, 일본보다도 좋습니다. 워낙 그 남쪽, 남태평양,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서북 태평양에서 이제 태풍 올라오듯이 그쪽에서 깨끗한 공기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름은 상당히 어느 나라보다도 깨끗합니다. 굉장히 극단적이죠.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평균의 농도가 어느 정도냐가 결국은 우리의 건강 영향하고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처음에 서울 수도권이 모든 에너지라든지 그 자동차, 매연 이런 것들이 집중돼 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우리나라는 처음에 정부 정책이 수도권에 집중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추론을 해보면은 우리나라 그 PM10 지금 파란색으로 보이는 PM10 농도가 기준이 100인데 지금 35까지 떨어졌고요. 2020년 기준입니다. 그리고 초미세먼지는 측정이 2015년부터 측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 초미세먼지가 제가 말씀드렸죠. 초자라는 미세보다 초미세라고 했을 때 건강 영향이 훨씬 중요하죠. 요새 미세먼지 PM10은 별로 그 정책의 중심에 있지 않습니다. 건강 영향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는 PM2.5나 그 이하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아마 PM1이라는 제도도 언젠가는 도입될 것입니다. 지금 아마도 그 측정 문제 때문에 좀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PM2.5가 상당히 중요한 이제 기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가 18까지 떨어졌습니다. 2022년에도 18 마이크로그램이었고 올해가 좀 주목해야 됩니다. 올해는 본격적으로 팬데믹에서 벗어난 해잖아요. 그러면 중국의 영향, 중국의 경제 영향, 그 다음에 또 전쟁의 영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합적이겠지만 앞으로 이제 올해의 이제 농도가 얼만큼 되느냐가 우리 정책이라든지 그런 거에 큰 바로메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계절 변화가 굉장히 크고요. 이제 농도가 한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면 코비드 때 우리가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2020년 3월에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했습니다. 그때 아마 대부분 재택근무를 했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사회 자체가 이제 민주국가니까 이제 폐쇄를 못하죠. 근데 이제 중국은 폐쇄에 들어갔습니다. 일부 이제 성을 중심으로. 그래서 그때 이제 보면은 이게 이제 팬데믹 이전에 3월 달에 이제 위성으로 관측된 농도였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서울시 농도입니다. 서울시의 농도가 이제 그 팬데믹 이전에 3월에는 45 마이크로그램까지 올라갔었는데 2020년에 25까지 떨어졌습니다.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반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초미세먼지가 중국의 영향도 우리가 항상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영향도 얼마나 컸는지를 반증하는 그런 기회가 됐죠. 그래서 팬데믹 때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공기가 깨끗해졌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WHO에서 더 이상 우리가 탄소 중립과 미세먼지의 문제를 빨리 이참에 알리고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또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팬데믹 기간이 그렇게 또 고통을 받는 시기만은 아니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국가적으로, 그 다음에 국제기구상에서도 미세먼지라든지 대기오염을 빠르게 이제 주장하는 그런 또 기회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입자 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자 수는 입자 크기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같은 무게, 우리가 지금 제가 뭐 18 마이크로그램이다 이런 것들은 그 미세먼지를 모았을 때의 그 무게를 중심으로 얘기한 양이었다면, 입자의 어떻게 보면 입자의 숫자는 그 미세먼지가 얼만큼 작게 쪼개졌느냐의 문제라서 위해성과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둘 다 양적인 개념인데, 입자의 수도 굉장히 그 위해성과 더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PM10보다는 PM2.5의 무게가 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PM2.5도 무게보다는 그 숫자를 측정할 수 있다면 그 숫자가 증가할수록 위해성에 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일부 학자들이 이제 2001년부터 16년까지 입자 수를 좀 쭉 관찰했었는데요. 입자 수가 안타깝게도 조금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우리가 탄소 중립과 맞춰서 우리가 화석연료에서 빨리 탈피해야 되는 그런 이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는 뭐 많은 분들이 중국이 대부분이라고 알고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따가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나라가 중국의 영향은 한 30% 내외에서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북한한테도 우리가 일부 미세먼지 영향을 받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따지면 한 40% 가까이는 국의 영향이라고 봤으면 한 절반 정도는 분명히 우리나라에서 배출된 것에 의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2013년 제가 사진을 찍은 건데요. 2013년에는 중국이 그 옛날에 뭐 런던이라든지 뉴욕처럼 뭐 한 세기 이전이죠, 이미. 그때 미국과 영국이 겪었던 것처럼 중국이 똑같이 겪었습니다. 근데 그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까지 기류를 타고 흘러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때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 2013년 11월입니다. 이 대낮인데 이렇게 이제 황당하게 온갖 스모그에 다 찼었거든요. 여러분들 2013년에 뭐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연구를 하다가 밖에 나와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때가 피크였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이때부터 정부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우리가 초미세먼지를 국가에서 측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좀 늦었죠. 그래서 좌우지간 벌써 이게 10년이 됐으니까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다만 정책의 어떤 그 준비라든지 그런 것이 좀 미리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재난적인 상황이 발생되고 나서 이제 초미세먼지를 국가가 직접 측정을 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아쉬움이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의 영향이 제가 어느 정도인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렇게 계절적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미세먼지가 많이 좋아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기준이 15인데 지금 한 18 정도 되니까 목표에 많이 근접하고 있는데 우리의 노력도 물론 있었고요. 그 중에 절반 가까이는 중국의 노력의 혜택을 본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국의 2005년도, 2021년, 2005년도, 2021년 황산화물과 낙스, NO2의 차이를 위성으로 나사에서 직접 발표하면서 저한테 공유해 준 자료인데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빨간색이 높은 농도라고 쉽게 보시면 될 텐데, 뭐 SO2 같은 경우는 중국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좋아졌고요. NO2 같은 경우도 뭐 아주 그 황산화물 정도는 아니지만 낙스는 뭐 화석연료를 완전 연소를 시켜도 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스는 우리가 화석연료에서 탈피하지 않는 한 어느 정도 계속 나오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중국도 노력을 했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조금 좋아졌죠. 그래서 이런 그 중국의 노력에 우리가 피해도 보지만 혜택도 본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그 현재 좀 약간의 오차가 있습니다. 뭐 배출원을 이제 환경부에서 배출량을 계산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부문별로 보시면 산업, 그 다음에 농축산에서 굉장히 가장 높은 초미세먼지 배출 기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우리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자동차, 그 다음에 비도로는 뭐 항만이라든지 선박, 뭐 그 다음에 그 도로가 없는 곳에서 굴러다니는 또 건설기계,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요. 도로 비도를 합치면 또 비슷합니다. 그래서 산업,
농축산, 그 다음에 교통 분야가 가장 핵심적인 우리나라의 그 초미세먼지를 기여하는 부분이고요. 여러분들 석탄화력 하는데요. 석탄화력은 뭐 7% 이내입니다. 하지만 뭐 7%도 여러분들이 무시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의 그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매년 그 어떤 배출 통계의 방법론이나 그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면서 좀 그 순서가 바뀔 수는 있지만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배출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우리나라의 그 미세먼지를 보면 수도권은 모든 것이 몰려 있죠. 뭐 인구, 교통, 뭐 공장, 산업시설, 발전소 다 몰려 있어서 수도권은 예전부터 정책이 작동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충남도 상당히 중요한 배출 지역입니다. 수도권에서 활용하는 여러 가지 전기 에너지를 충남에 있는 뭐 보령이라든지 그런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수도권에서 또 끌어다 쓰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충남은 좀 억울하죠. 본인들 인구에 비해서 훨씬 수도권이 많은데 발전소가 위치하고 있어서 그 영향을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당하거든요. 이런 거를 이제 좀 전문 용어로 환경 불평등, 환경 정의 문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막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향후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충북 지역은 좀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보시면 태백산맥이 있고 소백산맥이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이게 산맥이 지나가면서 공기가 약간 갇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쪽과 동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동쪽은 비교적 공기가 좋은 편입니다. 이 산맥에 의해서 때로는 중국의 영향을 일부 막아주는 경향도 있고요. 반대로 이 산맥에 위치한 지역들은 공기가 갇히는 마지막 지역이라서 자기네들이 배출을 많이 안 해도 피해를 입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지역이 충청북도, 그 다음에 강원도에서도 태백산맥을 넘어가기 이전에 큰 도시가 뭐가 있죠? 원주가 있죠. 춘천도 있고. 이런 지역들은 자기네들의 배출량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대기오염을 겪고 있는 곳이라서 이런 부분들도 환경 정의에 있어서 여러 가지 나중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쪽 그 영남 지역, 남부 지역이 뭐 상대적으로 공기가 깨끗해 보이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지역도 우리나라의 우리 영남 지역은 사실 부울경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여기에 상당히 많은 산업단지가 있고요. 호남 지역도 여수산단은 굉장히 유명하고 배출량이 많은 지역입니다. 여기 또 제철소가 있죠. 우리나라 제철소도 온실가스와 대기오염 물질이 엄청나게 나오는 곳입니다. 포항과 광양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라서요. 사실 뭐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사람 사는 곳은 모두 미세먼지가 굉장히 높을 때가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2020년에 대기관리 권역이라는 것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 보이시나요? 여기 수도권, 그 다음에 충청권, 그 다음에 남북, 이렇게 영남권, 그 다음에 이렇게 남북권을 묶어서 이 주요한 배출 시설에서는 그 배출 허용 총량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상 배출을 하면 부과금을 내고 정부의 제재를 받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미세먼지를 확실하게 잡겠다 이런 정부의 의지가 투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 인구에 대한 노출 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미세먼지 정책의 목표는 피해 저감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안 사는 곳에 미세먼지가 높은 건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회색으로 칠해진 지역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사람의 노출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인간이 많이 사는 지역이 많이 노출되어 있고요. 또 이 지역의 노령 인구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고농도의 노출 인구가 이제 고농도가 이제 기준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제가 한 연구에서 WHO의 기준 중에 하나인 25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5가 넘어가는 지역에 인구를 합했더니 총 인구의 한 3분의 1이 됐고요.
민간 계층이라고 해서 18세 이하 65세 이상은 굉장히 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인구입니다. 이 인구도 전체 인구의 한 10% 정도 되니까 상당히 무시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 노출 인구들은 보시는 것처럼 산맥이 넘어가기 전에 수도권과 충청권, 그다음에 전라북도 일부에 이제 퍼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노출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조심해야 되겠죠. 상대적으로 이런 남부 공업 지역은 배출에 대한 부분을 먼저 잡아야 되겠고요. 이런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기관에서 연구한 것인데, 농도 기여로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죠. 산업 부분 다 중요하고요. 농축산 중요합니다. 도로, 비도로 같이 중요하고요. 건강 피해로 봤을 때는 도로 부분이 상당히 유의미하게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로가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과 많이 연결돼 있죠. 공장은 우리가 사는 지역하고 직접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는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주하는 지역에 도로가 다 지나가게 돼 있죠. 그래서 도로는 노출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도로 부분이 농도 기여도 높고 건강 피해 영향도 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대책의 거의 과반은 친환경차와 관계 있는 정책에 쓰이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수소차,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이런 걸로 빨리 전환을 돼야 되는 이유가 그렇고요. 경유차가 빨리 소멸돼야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농도 기여는 사실은 충남이 원래는 제일 높았는데 요즘은 조금 바뀐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이라든지 수도권, 경북 이렇게 중요하고요. 지역적으로. 그 다음에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노출 인구에 대해서는 서울 경기가 압도적이죠. 가장 중요하고 밑으로 내려갔을 때 충북, 전북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충북과 전북은 상당 부분이 농촌에서 생기는 암모니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축산 암모니아는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렸죠. 암모늄 나이트레이트에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물질이고요. 우리나라 배출량, 암모니아 배출량의 77.8%, 약 78%는 농업에서 배출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암모니아 농도는 상당히 4, 5, 6월 달에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됩니다. 암모니아는 물에 녹아서 암모늄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겪었죠? 7월 달에 비가 얼마나 많이 왔습니다. 매년 그런 건 아니지만 이미 7월 달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웻 시즌으로 진입하거든요. 그때는 암모니아 농도가 오히려 떨어져요. 근데 암모니아는 농도가 온도가 높을 때 비가 안 오면 굉장히 빠르게 상승하거든요. 그래서 4월, 5월, 6월 달 비가 비교적 적게 올 때 암모니아 농도가 높고요. 그때 미세먼지 영향도 큽니다. 그래서 이게 위성으로 제가 분석한 자료인데요. 이게 위성으로 관측한 암모니아 농도입니다. 겨울철에는 온도가 워낙 낮고 이래서 암모니아의 기화를 많이 유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4월달, 6월달에 피크를 찍죠. 이렇게 암모니아 농도가 상당히 치솟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것은 연마다 조금 이제 상황이 다르고 강수량에 또 민감하기 때문에 매년 같지는 않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3월부터 6월달이 상당히 농촌에서 암모니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분포도 보시면 서울 수도권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 보시면 경기 남부지방 이렇게 빨갛게 보이죠. 이 지역이 여러분들 경부고속도로 타다가 안성지방 지나갈 때 가끔 축산 분뇨 냄새 맡으시는 분 있나요? 저는 느끼거든요. 이 경기 남부 지역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축산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지역에 암모니아 농도가 상당히 밀집되어 있고요. 이 부분들이 이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역할을 실제로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밝혀진 게 사실은
2020년 이후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실제로 뉴스에 났었거든요. 그래서 2019년 4월 8일이네요. 이때 경기 남부권 미세먼지 공동체 협의체 해가지고 이때 당시에 평택부터 오산, 안성, 여주, 이천, 화성 지자체 단체장들이 모여가지고 업무 협약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 암모니아 때문인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근데 이 지역도 사실 배출 사업장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사업장 때문인 줄 알고 협력을 하자고 이렇게 정치적인 선언을 했는데 사실은 암모니아의 영향이 더 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점차 이제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고요. 왜 그 농업이 중심인 이천에서 농업이 중심인 안성에서 이렇게 엄청난 미세먼지가 솟구쳤다 떨어지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이후에 밝혀지게 된 겁니다. 제가 그 중에 하나를 또 해결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뭐 관련된 뭐 논문도 나왔는데 이제 가장 이제 핵심은 뭐냐면 한 4년 동안의 관측치를 다 모아가지고 상관성 조사를 했더니 이 경기 남부, 경기 북부의 축사가 이 지역의 초미세먼지에 가장 큰 관련성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먼저 밝혀야 정책적으로 이제 손이 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계속 이제 교류가 되면서 농림수산식품부, 그 다음에 환경부에서 조금씩 정책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의 핵심이 뭐였냐면, 정책의 핵심이 뭐였냐면, 그, 분뇨가 대기 중으로 노출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정책들이 조금씩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따끈따끈한 얘기인데요. 하나는 분뇨를 이제 열을 가해서 고형화를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탄소 알갱이로 이제 만들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땅에 심으면 땅에다 이렇게 식물의 뿌리에 이제 입혀주면 상당히 그 지속 가능한 농업이 가능하다 그러더라고요. 여러 가지 비료의 효과도 있고 유기물질도 잘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또 수처리를 하는 부분들도 확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축산 분뇨를 일부를 물처리 장치에 아예 넣어서 이런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정화를 시켜서 어찌됐든 대기로 배출되지 않고 자체 정화를 할 수 있게 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골자로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부 목표는 뭐 30% 가까이 줄이겠다고 하는데 이제 핵심은 농민들의 참여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어떤 예산이 많이 필요한 상태고 거기에 있어서 이제 농가들의 협조가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정책화가 되고 이런 이 농가 이제 축사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후진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분뇨의 기체, 암모니아가 그냥 그대로 밖으로 방출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들은 좀 선진국 사례를 좀 보면서 정부가 투자하지 않으면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화물차, 그 다음에 우리 친환경차가 대부분 지금 개인 승용차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수소 트럭이 굉장히 주목을 받는 겁니다. 전기차가 트럭으로 갔을 때 배터리의 무게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얼만큼 효율적인가 상당히 굉장히 이슈가 큽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게 연료전지에 의한 수소의 전기 발전이라는 뭐 그런 산업이 있죠, 요즘. 그래서 이런 화물차라든지 버스의 뭐 수소 전기 에너지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한테 큰 혜택을 줄 겁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숫자로는 뭐 자동차 숫자는 대부분 개인 승용차가 많지만 배출량으로 보면 버스랑 화물차의 배출 비율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소비자들이라든지 일반 국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이제 사업장도 우리나라가 이제 불뚝 감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가 이쪽 부분은 굉장히 많은 감시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감시하고 있는 대규모 이제 우선적인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이 1, 2, 3종이거든요. 이게
이제 종별로 분류를 했습니다. 근데 1, 2, 3종이 대형 배출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전체의 한 10%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사실 굉장히 실시간으로 감시를 하고 있는데 이제 소형 배출업소가 한 90%가 되는데 일일이 다 감시를 할 수가 없어요. 정부 시스템에서.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이제 정부가 뭐 IoT라든지 드론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계속 감시를 하려고 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뭐 지자체와 함께 꼼꼼히 감시를 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정부가 장기적으로는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국제 해운업계에서 국제 해사기구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 선박 연료에 원래 벙커CU가 대부분인데 여기에 황 비율이 있습니다. 황 비율이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황산화물이 또 배출되면 그 직접적인 피해 물질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비율을 상당히 많이 줄이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이런 그 선박의 저황 연료라든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천연가스로 굴러가는 선박 기수는 우리나라가 최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수요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조선 산업의 먹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친환경 연료라든지 아니면 천연가스화가 됐을 때 우리가 입을 수 있는 혜택도 이제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이렇게 부문별로 좀 말씀을 드렸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조금 더 지역적이고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